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산세무 2급 이론 강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딱 피니까 부가가치세가 나오지요. 자, 우리 세무 2급은 이론 강의를 부가가치세를 먼저 하고 소득세, 부가라고 하면 부가세라고 할게요. 원래는 부가가치세지요. 바쁘니까. 그 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회계원리, 그리고 원가 회계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강의는. 왜냐하면 여기 회계 원리 요거는 회계 2급, 회계 1급 두 번이나 이미 하셨지요. 그리고 원가 회계도 회계 1급에서 하셨지요. 물론 부가가치세도 회계 1급에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회계 1급에서 안 배운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세무는 이론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미리 부탁드릴게요. 세무 2급 강의는 적어도 회계 1급 또는 회계 2급부터 회계 1급으로 오시고 세무 2급으로 오신 분들이 최고고, 적어도 회계 1급을 하고 세무 2급을 하셔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그 단계가 있는 거, 이건 단계. 나는 세무 2급 그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세무 2급을 바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단계를 거쳐서 세무 2급으로 와서 세무 2급 자격증만 따는 건 괜찮지만 단계를 아예 안 듣고 세무 2급으로 딱 들어와서 강의 듣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회계원리나 원가회계는 회계 1급에서 했던 내용들, 이 내용을 100% 회계 1급 속도로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시지요? 회계 1급, 회계 2급 때 배웠던 완전 생기초 자산부채가 뭐냐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세무 2급 200강 해야 돼. 그럼 들을 수도 없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회계 1, 2급 안 배웠고 난 자격증 필요 없다. 난 세무 2급 듣겠다. 아니, 세무 2급 듣는 건 좋은데 못 따라야죠. 영어로 말하면 A, B, C. 알파벳 정도는 띄고 나서 뭐 동사가 어쩌고 형용사가 어쩌고 그리고 오형식이 어쩌고 점점점 배워나가는 단계가 있는 거지. 갑자기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요것만 듣겠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발 회계 1, 2급, 2급부터 1급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시는 게 최고고, 아니면 적어도 회계 1급부터 배우고 나서 세무 2급으로 오셔야 돼요. 회계 1, 2급 자격증은 안 따도 좋지만 공부는 필수입니다. 아셨죠? 부탁드릴게요. 안 들었다고 뭐 회계 1, 2급 수준까지 여기서 다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급수별로 다 배워야 될 단계, 배워야 될 내용 다른 겁니다. 수준도 다르고. 자, 일단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회계 1, 2급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은 자세히 천천히 설명하기는 서로 간에 비효율적이죠.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중요한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요. 만약에 이게 나는 모르는 건데 그러면 회계 1, 2급, 또 회계 1급 적어도 회계 1급 내용을 복습하고 세무일을 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때 초등학교 배운 거 다 자세히 알려줍니까? 안 하지요, 그죠? 대학교는 우리 회계학은 전공 과목이잖아요. 지금 우리 세무 2급 수준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계학과 중에 세무 2급 정도 내용을 배우려면 적어도 최소한 한 학기 지나거나 두 학기가 지나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전공자들도 적어도 학기로 따지면 두 학기 이상 해야 우리 세무 2급에 배우는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전공학과에서도. 근데 이걸 느닷없이 갑자기 ABC도 모르고 갑자기 들으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 전공 과목을 배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등과정을 설명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지요?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테니까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공부는 자격증은 안 따도 좋은데 단계는 건너뛰면 결국은 여러분이 못 따라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무에서 못 써먹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일단 어쨌든 갑니다. 중요한 건 짚어드리지만 회계 1, 2급 때 했던 것처럼 천천히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부가세부터 먼저 나갈게요. 근데 나중에 강의실에는 부가세, 소득세, 회계, 원가 다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럼 나는 이거부터 들을래. 나 이거 원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재 순서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 돼 있어요. 교재 순서는. 근데 강의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왜? 요거는 회계 1, 2급에서 특히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회계 2급에서도 했고 회계 1급에서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물론 다는 몰라요. 그래도 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재를 보시고 특히 회계 1급 하신 분들, 그리고 회계 1급 성적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재를 딱 보시고 이거 내가 아는 거야. 그럼 그럴 때는 건너뛰어요. 확실히 아는 건 건너뛰면 되지. 근데 이거 모르는 내용인데 메이트 짝. 그럴 때는 강의 찾아 듣고 이거 아는 거야. 제껴요. 그리고 회계 원리하고 원가 회계에서는 한 8, 90%는 제껴도 됩니다.
알고 나서 제끼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데 제끼면 안 되지요. 보기 싫어도 계속 보셔야 돼요. 최소한 2회독, 3회독 자꾸 하셔야 됩니다. 회계 1급까지 거의 완벽히 뭐 100%는 아니어도 거의 90% 이상 확실히 알아도 세무 2급 공부하는데 한두 달 걸려요. 그만큼 할 게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깁니다. 재밌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가봅시다. 부가세부터. 근데 부가세 정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 생산자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이 다이렉트로 딱 오는 수도 있지만 2단계, 3단계, 5단계, 10단계를 거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각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 가치의 증가, 부가가치죠. 이게 가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죠. 부가가치, 임금, 지대 이런 거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쉽게 그냥 10,000원에 사다가 50,000원에 팔았으면 40,000원이 부가가치잖아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부가가치세죠. 그죠? 임금, 이자, 지대, 땅, 땅지자, 뭐 임대료, 임차료 이런 거, 이자, 이익, 이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그게 부가가치다. 10,000원에 사다가 50,000원에 팔으면 40,0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10,000원에 사다가 50,000원에 팔면 40,000원이 부가가치고 그 부가가치 40,000원의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럼 회계 1급 안 배우신겨. 빨리 갔다 와요.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세율 곱하면 되고 부가세 계산. 자, 지금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일단 10%입니다. 10% 단일 세율. 알고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빵프로도 있습니다. 그럼 빵프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뭐가? 수출, 그렇죠. 수출, 외화 획득. 이게 떠오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쭉 계속 하시면 되는데 뭔 소리야 이씨 막 이런 분들은 회계 1급 갔다 오세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나 필요한 건 나 고등학교 졸업장만 필요해. 그렇다고 고등학교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빵프로. 그리고 부가가치의 10%인데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의 10% 계산하는 거를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쓰죠. 우리는 요거 쓰잖아요. 매출액의 10%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 곱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는 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는 이거죠. 색깔칠에 있잖아요. 우리 기준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 1급 배우셨지만 매입액 중에는 불공제 관련된 매입액도 있죠. 있죠. 불공이 뭐다냐? 내 절에 갔다냐? 뭐 이러고 있으면 얼른 해무 2급 하지 마시고 회계 1급 갔다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예. 그 매입액 중에는 불공제 내역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합니다. 여기서 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거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 불공제되는 건 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회계 1급 하면서 다 알아듣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당연하죠.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적격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바꿔 말하면 공제받고 싶으면 반드시 뭘 챙겨라.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챙겨라.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솔직히 또 아는 사람은 강의도 안 들었을 게 벌써 제꼈어. 딱 보고 다 아는 거네. 제껴도 됩니다. 자, 부가세 여러분 교재 145쪽입니다. 항상 이 기본서 이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회독, 3회독 하시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다 아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이 안 돼. 저 같은 사람 200번은 봐도 다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보셔야 돼요. 200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두세 바퀴는 돌려야 되겠죠. 책을 마르고 닳도록 자꾸 보시고 딱 보니까 이거 다 아는 거야. 제껴요. 회계 1급 부가세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 내용 회계 1급 똑같은데? 제껴. 이렇게. 그리고 넘겼더니 146페이지 갔더니 이것도 아는 거예요. 제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확실히 아는 건. 자, 근데 이거 진짜 정말 단순 무식한 부가세 흐름을 요건 책이 없어요. 책하고 PPT하고 100%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PPT 이용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기본 소용이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 교재 145쪽 맨 위에는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에서 도소매상 그리고 유통업자 그리고 분식점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라면 사 먹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막 해놨는데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시죠. 생산자에서 도소매 사업자죠. 도소매 사업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 우리 같은 개인적인 소비자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자가 만약에 100원에 공급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매출이다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공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 할 때는 공급했다 이 소리를 우리 회계로 따지면 매출했다 생각하면 되지요. 그럼 이 생산자도 물론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그럼 앞에 단계도 있을 수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부가세 10원을 받죠. 10%니까 10원을 받고 그리고 이걸 원래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는 자기가 100원에 사면서 부가세를 10원을 냈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 중간에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매입할 때 부가세, 요거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을 냈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3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부가세 30원을 걷어요. 그럼 원래 이건 갖다 내는 거죠. 원래 전문 용어로 간접세잖아요. 간접세. 그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듣는 사람 회계 1급 안 한 사람이죠.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세금은 국가가 걷는 건데 지금 사업자가 걷었잖아요. 그 사업자가 갖는 게 아니죠.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매출할 때 받은 건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럼 원래는 이 매출세액은 얘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그대로 받아서 세무서 국가에다 내야 되고 근데 매입할 때 자기도 냈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은 납부를 해야 되고 매입세액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되죠.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봐요. 그게 나중에 뒤에 간주공급 같은 거 이해할 때도 편할 겁니다. 매출세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낸 건 반대로 세무서한테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30원은 내고 10원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30원 내고 10원 돌려받고 내고 돌려받고 이러려면 서로 좀 귀찮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출세액 30원에서 매입세액 10원을 뺀 나머지 20을 납부하잖아요. 2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 그래서 20을 납부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10원을 내고 도소매상이 20원 내서 세무서에 들어오는 건 30원이죠. 근데 그 30원을 부담한 건 실질적으로 소비자잖아요. 그 담세자,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고 세무서에 갖다가 납부해야 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들이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찢어서 보면 매출세액은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돈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까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거나 만약에 매출세액이 30인데 매입세액이 5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급받죠. 그죠? 20을 환급받습니다. 환급도 있어요. 어쨌든 차액을 납부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찢어서 보면 매출세액은 받아서 국가에 내야 되고 내가 낸 매입세액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야 된다. 찢어서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간주공급 이런 거 이해할 때 편할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되셨으리라 믿고 그리고 회계 처리도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면 부가세 대급금. 근데 실제 우리가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 입력할 때 많았나요? 회계 1급 하신 분. 사실 별로 없죠. 특히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거 하면 과세 유형만 딱 정하면 분계가 딱 뜨니까 솔직히 우리가 직접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입력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매입세액이고 매출할 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했을 때 부가세를 받으면 매출세액을 받죠. 그리고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납부했으면 현금이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미지급이죠.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 근데 만약에 매출세액이 150인데 매입세액이 300원이야. 그럼 돌려받아야 돼. 그럼 여기 미수금이 나오겠죠. 미수금. 환급세액, 미수금이 나오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넘어가요. 이 정도는. 특히 이건 솔직히 회계 1급 하신 분들은 그냥 봐도 다 아는 내용이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부가세 특징. 여기는 별표 9,9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외워놓으세요. 세무이급에서는요. 이론 시험, 이론 객관식 그리고 참고로 저랑 강의 회계 1, 2급 때도 같이 하신 분은 이제 귀에 딱지 안 지고 귀에 피가 났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론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론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실무에 나가서도 버텨낸다. 남들 100번 욕먹을 거 우리는 한두 번만 욕먹고 끝내자. 이런 얘기를 귀에 피가 나도록 했을 거예요. 진짜 실무에 나가서 욕먹으면 자존심 겁나 상하는데
그런 일이 웬만하면 좀 남들보다 적게 하자고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객관식, 특히 객관식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에 관련된 이론도 그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계 있잖아요. 분계하는 것도 결국은 이론을 모르면 분계가 안 되잖아요. 주식 발행할 때, 사채 발행할 때, 사채 상환할 때, 주식 소각할 때 이런 분계가 나왔는데 이론을 몰라. 그럼 분계 어떻게 이걸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세 유형, 과세가 뭐고 영세가 뭐고 불공이 뭐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론이지 실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론이 돼야 실기를 하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죠?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로 갔을 때 회계 1급에서는 회계 원리가 7개, 8개. 그리고 원가회계가 4개. 그리고 부가세가 3개 나왔잖아요. 근데 세무 2급이죠. 우리는 지금 세무 2급이니까 회계 원리가 5개 나오고 원가 회계가 회계의 원리, 원가 회계 5개 나오고 세법, 부가세하고 소득세. 부가세하고 소득세인데 부가세가 3개, 소득세가 2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개예요. 회계 5개, 원가 5개, 세법 5개인데 그중에 부가세와 소득세 3개, 2개. 물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세 이론이 아이고 3개밖에 안 나와. 이씨. 야, 그게 어렵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따시 많은데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딸랑 3개야. 실무 빼고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라든가 부가세 실무 이런 거 빼고요. 이론에서만. 야,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야 되냐. 뭐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다 하는 거지 뭐. 그냥 어쨌든 해야 돼요. 결론은. 소득세 그 많은 내용 암기할 거 그렇게 많은데 딸랑 나오는 건 2개야. 에이씨 틀리고 말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큰일 나옵니다. 일단 하셔야 돼. 나오고 말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실무에 나가면 우리 소득세, 부가세 이론이 강한 사람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어쨌든 중요해요. 자, 간접세이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간접세. 직접세는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세. 직접세의 대표적인 거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별표 손 아프니까 안 칠래. 어쨌든 별표 9,9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 자, 간접세. 그리고 국세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부가세는 국가가 가져가요. 국가가 부담하는 뭐라고 해야 돼? 국가에 귀속돼요.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귀속되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 지방세예요. 일단 국세입니다.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랑 다른 말이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라는 건 예를 들어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좀 비싼 거잖아요. 자동차 비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0%지만 개별 소비세가 14%, 뭐 18%, 20%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는 그냥 누구나다. 면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똑같이 10%입니다. 똑같이 10% 일괄적으로.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 이런 게 다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다단계다. 자, 아까 그림에서는 생산자, 도소매 그리고 소비자로 그냥 딱 2단계야, 한 단계야. 저는 2단계라고 쳐. 2단계를 걸쳤지만 실제로는 3단계, 4단계, 5단계 될 수 있는데 그 단계 상관없어요. 단계마다 다 적용합니다. 단계마다 다단계. 또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했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은근히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물세 이거는 재화나 용역 어떤 물건, 재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뭐 소득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물세다.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나라 국자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 그리고 수입할 때는 내국산과 동일하게 세관을 거쳐야 되니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서 국내에서 사는 거나 외국에서 사오는 거나 똑같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것도 회계 1급에서 충분히 또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입세금계산서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더 길게 안 할랍니다. 다음 여러분 규제 넘어가서 146이죠? 예, 146페이지입니다. 제2절 146쪽에 제2절 하여튼 규제 그리고 기출문제 표시 이런 거 괜히 했나 지워버릴까 어떤 분들이 여기 별로 없으면 안 하고 많이 나오면 하고 그러라고 한 건 아니고 참고 물론 여기 있는 기출문제 표시는
이론 시험만 실기 빼고 실기랑 관련된 거 빼고 이론에 관련된 것만 낸 거고요. 야, 저 별로 안 나오네. 안 해야지. 이러지는 마세요. 그냥 일단 하세요. 나오고 말고는 팔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에이 모르겠다. 찍었는데 맞출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라는 건 순서대로 차근차근 제대로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리고 부담하는 사람 최종 소비자. 이때 납세 의무자와 부담자가 동일하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 뭐 됐죠? 우리는 이제 상식이 된 거죠 이미.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회계 1급에서 했던 걸 짚어드리는 되새기는 이런 단계입니다. 새로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죠.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반 기업이나 국가나 지자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 안 따진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 여기서 독립적인 여기 있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제가 회사에 속한 종업원인데 제가 팔았다고 제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지위, 독립적이어야 한다. 인적, 물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건 사업자이다. 영리 목적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영리성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인 걸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그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게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있죠. 다 알지요? 일반 과세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자 증빙으로 우리가 공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직전 1영년 달력으로 1년, 전년도 1월부터 12월에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회계로 따진 매출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게 공급대가죠. 이거 아직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공급가액이 100억이고 부가세가 10억이다. 그러면 공급대가는 110억이다. 그죠? 그럼 110원 중에 100원은? 110원 중에 100원은 공급가액이고 110원 중에 10원은 부가세잖아요. 110원 중에 100원은 공급가액. 즉 이게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곱하기 110분의 100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110원 중에 10원. 110원 중에 10원은 부가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1 나누기 1.1. 이거 퍼센트를 붙이면 100%, 10%, 110%가 되죠. 100%는 1이고 10%는 0.1이고 그럼 얘는 1.1이 되지요. 그지요? 제가 말하는 게 중국말로 들리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할 때 회계 1급 다시 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왜 공급가액에 1.1을 곱해주면 공급대가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주면 공급가액이 나오죠. 이거 말 안 해도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게 빨리 지나가. 이게 정상이지. 뭐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회계 1급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오래전에 해서 까먹었다. 그럼 복습해야지 빨리.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도 제가 커피 한 잔을 뺐어요. 제가 얼마짜리더라? 저는 입이 싸가지고 1,000원짜리가 제일 맛있는데 저건 조금 비싼 거 2,000 얼마짜리인데 2,700원인가 아마. 몰라요. 카드로 긁으니까. 그러면 2,700원인데 그중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암산이 안 되네. 2,200원 하면 쉬울 텐데 그죠? 2,200원 하면 나누기 1.1 하면 2,000원짜리야. 2,000원에 부가세가 200원. 그래서 2,200원 이러면 쉬울 텐데 2,700원이네. 그럼 암산 안 되죠. 그럼 계산기 들어야지. 계산기 들고 1.1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400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계산기 여기다 놨는데. 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샀을 때 여기 부가세 얼마냐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우리 그 카드전표를 받으면 만약에 3,000원을 긁었다 그러면 3,000원만 써 있는 게 아니죠. 공급가 2727, 부가세 2713 이래가지고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뭔 소리야? 이때 3,000원에 273을 구하려면 곱하기 110분의 10입니다. 110분의 10. 요 금액은 곱하기 110분의 100이 되는 거지요. 계산기 눌러봐요. 근데 어떤 분은 저 계산기 누르라니까 어떻게 눌러요? 또 그런 분도 계시더만. 계산기 안 써본 사람도 있잖아요. 곱하기 100을 먼저 하고 나누기 110을 하세요.
물론 나누기 110을 먼저 하고 곱하기 100을 해도 돼요. 안 눌러본 사람도 눌러보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거 많이 쓰는 거니까 곱하기 1.1 나누기 1.1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안 쓰면 까먹게 돼 있어. 그래도 하셔야 돼요. 다시 돌려보시고 그리고 자 고금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일 때 1년에 매출액이 4,800 이하일 때는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것도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현금 영수증. 이거를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간이 영수증도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누구나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간이 영수증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다. 이게 현재까지인데 주가 달렸죠. 주. 이건 개정세법. 지금까지는 4,800이지만 2021년부터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판단합니다. 예전까지는 4,800, 지금부터는 8천. 1년에 매출액 8천. 오, 8천이면 내가 월급쟁이면 8천이면 높은디? 맞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라고 생각하면 가게 1년 매출이 8천이면 그게 높다고 볼 수 없을걸요? 세금 나가죠. 월세 나가잖아요. 세금이라네. 월세 나가죠. 월세 나가지. 종업원 한 명이라도 인건비 나가지. 광고비, 재료비, 전기 해가지고 따지면 8천까지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다. 영세한 상인이다. 그래서 일종의 간이과세, 즉 정확한 매입세액, 매출세액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라고 하기가 어려우니 간단하게 그래 매출액에 그냥 어느 정도만 내면 돼. 이렇게 간편하게 해주는 게 간이과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2021년 이후부터는 8천이니까 이제는 8천으로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수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언제부터?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입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이 세금계산서야. 물론 예외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일반 과세자도 신용카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안 써놨지만 영수증도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회계연금 때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가 카과, 현과 이런 거 다 했지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면세사업자. 면세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대표적인 게 생필품, 과일, 채소, 생선 또는 책, 도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면세죠. 이런 건 계산서잖아요. 세금자가 없죠.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여기서 또 오해하는 사람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해야지 사업자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면세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부가세 신고는 안 해요. 부가세 신고는 안 하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가 출판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출판.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출판까지 했었어요. 출판 동영상만 했었는데 왜 망했겠죠. 근데 제가 출판사를 했을 때 책을 찍어서 판매하는 게 면세예요. 그럼 제가 책을 1년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한 2권은 팔았어요. 예, 팔았죠. 근데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면세니까. 근데 저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책 2권, 실제 2권 아니겠지 설마? 200권, 1000권, 팔았어요. 따지지 마요. 가슴 아픈 얘기. 팔았어요. 근데 그 1년에 매출한 돈이 얼마라는 거, 즉 결론은 제 소득이죠. 제 사업자가 대표자가 저니까. 그럼 제가 사장이니까 제가 어쨌든 제가 매출에 1년에 책 파는 거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신고는 해야 돼. 무슨 신고? 소득세 신고.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고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다. 왜? 부가세 신고납부 안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특히 간이과세자. 2021년 개정세법은 거의 90% 이상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참고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영세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매출도 적은데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간이과세자 혜택을 높인 건데 나중에 학문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과세자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넘어가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교재 146페이지 하단. 146페이지 하단에 3절 납세지.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랬죠.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만약에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장이 2개, 3개야. 그러면 각각 사업자 등록하고 각각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칙. 이게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아야 되고 세금 신고 납부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그런데 넘어갔더니 그리고 사업장 종류가 쭉 나오죠. 그래서 교재 147쪽입니다. 교재를 잘 째려 보세요. 교재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도 전공이 세무회계예요. 창피하지만 제 실력도 없는데 전공이 세무회계예요. 저는 회계는 그래도 나름 재밌는데 어릴 때부터 재밌었는데 세법은 참 일단은 암기할 게 많아. 용어만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많아. 제가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제 머리가 안 좋잖아요. 외우는 거 싫어.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업장 종류가 나오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암기지. 용어가 뭔지를 이해하고는 그 다음 암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데 세법은 그중에 암기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특기 나는 암기가 특기야. 그럼 알아서. 근데 나는 암기가 특기가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방법이 없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날일 때까지 하면서 여러 번 봤잖아요. 한 280번 봤죠. 그럼 웬만한 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나가면 또 까먹어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제조업이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이 얘기죠.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곳은 사업장이 아니라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광업은 광업 사무소 소재지. 주의할 점은 광산이 아닙니다. 광산은 저기 강원도 어디에 있는데 사업장은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이 사업장이에요. 그 얘기예요. 건설업이나 운수업, 특히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고 개인일 때는 업무총괄장소, 주사무소예요. 사무실이 한마디로 사무실이고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다르죠? 부동산 매매업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팔아버릴 거면은 어차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실 있는 곳이 중요한 거고 임대업일 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 즉 세금 내야 될 장소다 이거죠. 무인 판매기 잘 나오죠. 무인 판매기는 역시 자판기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업무총괄 장소 한마디로 사무실이에요. 자판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솔직히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특수한 경우 이거 잘 나오죠. 그래도 중요하죠.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이라고도 하고 직판장.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직판장, 사업장이다. 근데 하치장, 물건을 싸두는 곳, 창고 싸두는 곳, 이건 사업장이 아니다. 이것도 다 아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는 적어도. 그러면 이거는 회계 1급 하신 분인데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2번, 3번이 아니라 5번, 6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 147페이지 하단 사업장별 과세원칙이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사업자를 단위로 과세하는 제도 이 두 가지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납부만 하는 거. 즉 원래는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하고 세금계산서 따로따로 주고받고 그리고 신고와 납부를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다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큼만 묶어서 해라. 한꺼번에 해라. 만약에 사업장이 3개야. 그럼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하고 세금계산서 따로따로 주고받고 신고도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 묶어서 해라. 그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요. 이때 주사업장을 법인일 때는 본점이나 지점을 선택하면 되고 개인일 때는 주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단위로. 만약에 제가 매장이 3개야. 근데 사장은 저 하나야. 어차피 사장은 하나고 사업장만 3개야.
야, 그럼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세금계산서 사업자 번호가 다르고 세금계산서 따로 주고받고 아우 머리 아프잖아요. 안 되겠다. 묶어서 사업자를 하나로 어차 사업자가 하나니까 하나로 묶어서 모든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사업자 등록도 하나로 하고 세금계산서 묶어서 하고 신고 납부도 묶어서 하고 혼자 한꺼번에 사업자 다니고 하세요. 그렇죠? 네, 여기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폐지. 말이 어려워 세법 하다 보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가 사업장이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할게요. 그럼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 실제로는 다 오너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공급하는 건 실질적인 공급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지. 어차피 주사업장이든 사업자 단위든 오너가 하나면 내가 여기서 이걸로 왼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개념이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단 나중에 하겠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했어. 근데 그건 인정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주고받았어. 그럼 이쪽은 매출세액, 이쪽은 매입세액. 나중에 상수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됐으면 공급으로 안 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청, 사업 과세기간 개시 전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 들어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천천히 끊어서 읽어보면 이해가 쉬운데 빨리 읽으니까 나중에 헷갈립니다. 넘어가요. 148쪽, 148쪽 빨리 가지요.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어머나. 일단 갈게요. 자,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과세기간인데 말 그대로 기간,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기간,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인데 1기와 2기가 있다.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알지요?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할 때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죠. 그럼 폐업일이 만약에 5월 8일이야. 그러면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5월 31일이잖아요. 그날부터 25일이네. 25일. 정상적으로는 1기면 1월부터 6월이니까 7월 25일까지 이런 거죠. 7월 25일까지. 2기면 7월에서 12월이니까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모르는 거 아니지.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그리고 내년 1월 25일까지. 만약에 폐업을 4월 달에 했다. 그럼 4월 말일로부터 25일, 그럼 5월 25일까지죠. 이런 식으로 신고, 납부. 과세기간 1기, 2기. 단 신규 사업자, 새로 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예를 들어서 5월 할까? 5월 8일 날 개업했다. 그럼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 뭐 그 얘기죠. 그리고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개시 전에 쓰면 등록 신청일부터예요. 만약에 사업 개시는 3월 8일인데 2월 25일 날 신청했다. 그럼 2월 25일부터 과세기간입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솔직히 거의 안 나와요. 폐업했다. 만약에 폐업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만약에 5월 8일 날 폐업했어. 그럼 1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폐업. 만약에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따지면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일부터 개시하지 않게 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겠다 이거죠. 자, 세법은 어쨌든 처음에는 외울 것도 많고 해서 더 힘들지만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그냥 안 외워질 것도 외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래 세상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사세요. 여러분 남친 여친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인정하고 그냥. 이것도 100%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그러려니 하고 중요한 건 천천히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지만 천천히 몇 번 읽고 지나가고 나중에 한 며칠 뒤에 또 읽고 지나가고 또 몇 주 뒤에 또 읽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에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보세요. 자,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여러분 교재 148쪽에 뭐라 막 써있죠. 이걸 외워야 되나? 그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과세유형 전환이라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간이 과세 포기를 해서 일반 과세자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때 과세기간인데 사실 그건 거의 문제로는 안 나오고요.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액이 줄어. 원래 매출액이 2, 3억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천만 원 나오고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간이가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죠.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일반에서 간이로 될 때, 일반에서 간이로 될 때 변경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가 간이가세자. 그 원래 일반 가세자는 1기와 2기가 있잖아요. 1기와 2기가 있는데 변경된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간이가세자로 보겠다. 원래 간이가세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1년이에요. 1년입니다. 그냥 일반 가세자는 1기와 2기가 있어요. 근데 변경을 몇 월에 하는지 모르겠으나 변경일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가 간이가세자. 그럼 9월에 변경했으면 그럼 7월 1일 이후니까 9월 이후부터 간이가세자죠. 그 전까지는 일반 가세자고 뭐 그 얘기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 때는 변경 이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개념이죠.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 때 변경 이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가세자로 보고 7월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보겠다. 이런 개념. 간이가세 포기해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1호 기간 간이가세자 2호 이게 이거입니다. 이거. 간이가세자, 간이가세 적용 포기에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간이가세자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보고 천천히 읽어보면 대충 뭔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문제로 예를 들어서 만난다 그러면 좀 짜증나겠죠. 천천히 하세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간이가세에서 일반에서 간이로 왔다 갔다 할 때 과세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개념. 쉽게 반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정신고 있죠. 예정신고. 과세기간 1기, 2기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일 둬서 왜 우리는 3, 6, 9, 10이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디 회계 1급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모로 회계 1급 안 하면 세무 2급 못 해요. 회계도 마찬가지, 원가도 마찬가지, 부가세도 마찬가지. 소득세는 뭐 새로운 거니까 그렇다 쳐도. 자, 어쨌든 예정신고 기한이 있죠. 예정신고 기간에서 종료일부터 25일. 그래서 결국은 다음 달 25일이잖아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게 예정 신고 납부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2기는 7월부터 9월. 우리는 어차피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1기.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확정.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2기 예정. 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확정. 그러면서 우리 그 부가세 신고서 같은 거 날짜를 치거나 할 때 과세기간 친 적이 있죠. 회계 1급에서도.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납부는 전부 다 다음 달, 이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25일 날 하는 게 아니라 25일까지죠. 그럼 나중에 실무에 나가 보세요. 25일 날 한꺼번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원래는 까지니까 좀 하루 이틀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편하게. 근데 마지막 날 세무서에 몰려가가지고 내 거 해달라, 네 거 해달라.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늦게 온 거 생각 안 하고. 원래는 25일까지니까 15일 날 해도 되고 20일 날 해도 되는 일을 안 해가지고 25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 내는 게 싫다 이거지. 그럼 자기 돈도 아닌데 원래는 부가세는 남의 돈 내는 건데. 넘어가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다 하는 얘기고 이때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이 그냥 1년입니다. 1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달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1월부터 6월까지를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해서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을 예정 고지하여 7월 달에 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반 과세자는 작년에 전 기간에 냈던 거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그래 너 작년에 이만큼 냈으니까 절반을 내라라고 고지해요. 그럼 그거 내면 끝나. 근데 잠깐 나중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그랬죠.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까 이제 예정신고 의무도 생겨요. 똑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똑같은데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일반 과세자는 1년이고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1기잖아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예정 신고는 6개월 단위. 6개월에서 7월 25일까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 발급하겠죠.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그럼 발급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해야 돼요.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업자 등록까지 끝낼게요. 시간은 좀 이제 됐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마칠게요. 5절까지 합시다. 사업자 등록인데 사업자 등록 여러분 교재 149쪽에 그 사업자 등록은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해야 되듯이 주민등록에 등록해야죠.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사업을 차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우리 주민번호가 나오듯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지요.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 신청인데요. 신청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등록 시기는 사업장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이거 중요한 거죠. 20일 이내. 이걸 외워야죠. 20일 이내.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하는 자는 개시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하려면 일찍 하랬잖아요. 일찍 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왜? 일찍 하면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으니까 그걸로 매입할 때 매입세 세금 계산서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 매장도 있고 사업자 전용 매장, 인터넷 사이트도 그런 데 있거든요. 일반 매장하고 일반 판매되는 사이트랑 사업자를 단위로 판매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거기 회원가입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싸요. 하다못해 우리 많이 쓰는 복사용지만 해도 일반 마트에 만약에 5,000원이면 여기는 3,500원 이런 데가 있어요. 전용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품 같은 거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더 유용하게 써먹어요. 일찍 하는 게 나아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일 때는 제품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일 개시일로 보고, 광업일 때는 광물 채취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사업 개시일이고, 기타는 재화나 용역을 처음 매출하는 날, 그날을 사업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적어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인데 신청일로부터 2일인데 요거 2020년에 바뀐 거죠. 그리고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법은 1년 중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서너 번 바뀔 때도 있어.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개정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확정신고 때 좀 뭐가 또 바뀌었어. 국회 확정 단계에서 뭐가 조금 바뀌었어. 그럼 책이 또 틀린 게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어쨌든 이것도 세법은 1년 중에도 중간중간 바뀔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 세법 부분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적어도 개정세법에서 완벽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어떤 규제든 그럼 다 바뀌고 나중에 책을 내면 되잖아. 그럼. 그래. 근데 시험 다 끝났어.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1년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랬죠. 예를 들어서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돼서 공표되고 딱 하면은 보통 2월달, 3월달. 그래서 규제가 개정세법 나오는 게 보통 3월, 4월이에요. 보통. 그래서 시험이 우리 4월부터 적용한다. 막 그런 것도 그런 이유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바뀐다면 그러면 5월, 6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규제잖아요. 근데 아니거든. 6월에 또 바뀌어. 9월에 바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세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귀 열고 뭐 이제 뉴스 같은 거 이런 걸 좀 검색해서 이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고쳐줘야 됩니다. 좀 귀찮아도 고쳐주는 자체가 공부예요. 세법 바뀌었구나. 너 옆에서 누가 항상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야, 이번에 세법 바뀌었으니까 공부해라. 아니면 이번 적용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돼.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신고를 딱 했는데 나중에 이 세법 바뀌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모르는 거 자기 잘못이지. 그런 거예요. 귀찮아도 여러분이 찾아서 바꾸세요. 지금 2일입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다음 날로 바뀌어요. 자, 그다음에 사업장 현황 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5일 이내 연장, 국세청에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사하고 나서 발급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이틀 이내에 발급됩니다. 직원 등록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네? 그럼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등록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좀 뭔가 수상해. 사업 안 할 것 같아. 가짜 같아. 막 어쨌든 그럴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론상 그렇다 이거죠. 실제로는 세무서장도 바쁘거든. 국세청 직원도 겁나 바쁘거든.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원칙 2일 기억하세요. 자, 다음 정정신고 및 재교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인데 정정. 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전했어. 그럼 바꿔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 자, 먼저 신청일에 교부 가능한 건 상호 변경. 이름이 바뀌었다. 그럼 이름만 바꿔서 출력해주면 끝나는 거.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도메인 명칭, 사이버몰 명칭, 도메인 변경 이럴 때도 바로 그냥. 그리고 3일 이내 하는 것도 있어요. 법인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 중요한 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사유인데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예요. 뭔 소리냐? 저는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그럼 대표자가 당연히 김종화잖아요. 김종화인데 제가 만약에 김종화를 제가 아들 이름으로 바꿔. 그럼 이건 김종화라는 회사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당연히 폐업 사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개인으로 살짝 바꿔나 개인 또는 어쩌고 해서 대표자 변경. 그럼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 그다음 상속.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명의 변경은 정정 사유예요. 근데 중요한 건 증여는 폐업 사유입니다. 상속은 만약에 제가 죽어서 제 아들 이름으로 바꿨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돼. 명의 변경이 돼요. 근데 제가 증여, 저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이름 바꿔줘. 그럼 김종화 이름으로 된 사업자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안 됩니다. 폐업 사유. 마찬가지 위에랑. 자, 근데 이것도 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세무이급에서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회계일급 했던 거의 내용이에요. 물론 한 번 했다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이전했다. 회사 변경. 회사가 이사했어요. 그건 정정해야 돼. 근데 주의할 점은 사업자 주소 변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장, 즉 회사 사무실 주소가 있지 사장 주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장 이사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 얘기고 사업의 종류의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 변경,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면적, 보증금 등의 변경,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그 사업장 자체를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되고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주와 종이 된 사업장이 있죠. 종된 사업장을 신설 이전했을 때도 정정.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정정 사유 정정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읽어보고 이게 정정 사유구나 이러면 되죠. 또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이것도 역시 사업자가 휴업 폐업할 때 사업 개시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고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납세 의무와 분리액이 있죠. 미등록 사업자 부가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부가세 안 받았다고 안 해도 납부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확인되면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라도 내야 돼. 어쨌든 결론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신고 납부할 의무는 있다 이거죠. 그다음 불이익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됩니다.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줍니다. 근데 단서가 붙었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시작하는 날까지의 것은 제외됩니다. 이거 뭔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기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1기로 따지면 6월 30일까지가 1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때 매입을 했어. 공급 받았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어. 근데 사업자 등록을 요때 등록 신청을 요때 했어요. 등록 신청을 요때 했어. 그럼 사업자 등록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관대해졌어요. 옛날에는 요 등록하는 날부터 역산해서 20일까지만 해줄게 이건데 지금은 아니고 요 과세 기간이 끝나고 요 등록 신청한 날이 25일 이내면 즉 바꿔 말하면 7월 25일 이내면 7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요 기간 동안에 매입한 건 다 인정해 줄게 이거죠. 그게 이거죠. 그리고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대요.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20일이지 참 25일이 아니라 20일. 큰일 날 뻔했네. 20일까지 신청하면 그 전 거 다 인정해 줄게. 근데 20일 이후에 신청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20일 이후에 신청하면 요거 공제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150페이지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요. 시간 너무 많이겠네. 첫 시간부터 죄송해요. 다음 시간 좀 짧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과세거래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